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아이들과 그 부모님들을 만나고 있는 이태엽입니다. 누구보다도 좀 더 아끼는 내 아이가 이제 암을 진단받게 된다. 이건 상상만 해도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인데요. 자책하시는 경우들도 보호자 입장에서는 많으실 수 있고요. 암을 진단받고 치료하는 과정을 부모님께서 어떻게 좀 견뎌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아이에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이제 암 진단을 받는 게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마주했을 때는 누구나 현실을 부정하고 싶고 또 믿고 싶지 않아집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밑도 끝도 없이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의 마음이 요동치다 보면은 아이와 암 진단을 받은 현재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암 진단을 받는 거는 부모에게도 너무나 큰 일이고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야기하는 거를 미루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이를 더 겁에 질리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아이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터놓고 시작을 해야 할지 이런 게 막막해서 계속 미루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실 점은 아이들이 눈치가 빠릅니다. 물론 너무 어려서 이제 의학용어를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부모님의 표정이나 말투 또는 부모님에게 뭔가를 설명하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나 말투 이런 거에서 뭔가가 좀 잘못됐다는 거를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진단 사실을 숨긴 채 그냥 괜찮다고만 하거나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만 이야기하게 되면 아이들은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 자신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로 되게 큰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더 무서워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할 때는 아이의 이제 발달 수준을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어린아이들이다 하면은 이제 암에 걸렸다는 그런 표현 자체보다는 뭐 몸속에 좀 아픈 곳이 있어서 치료를 해야 한다 이제 이런 걸 설명하는 게 좋고 감기 걸리거나 열 나는 것과는 다르게 좀 오래 걸릴 수 있고 병원에 자주 와야 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초등학생 정도의 나이가 되면은 몸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 몸속에 뭐 병든 세포들이 있고 그 세포들을 몰아내야 되고 또 어떤 방법들을 써서 그렇게 할 것인지 이런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려주는 게 좋고요. 또 암에 걸리는 게 이제 누구의 잘못 때문에 걸리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 아이 입장에서는 당장은 더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현재 상황을 더 잘 알게 되고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인해서 부모와 아이 사이의 신뢰가 깨지지 않고 잘 유지가 되고 앞으로의 치료 과정을 더 잘 이해하고 치료를 더 잘 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치료 과정 하나하나가 부모님에게도 되게 버겁고 힘든 일인데요. 진단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런 힘든 순간이 올 때 부모님이 아이들보다 더 불안해하고 더 힘든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처음 겪는 상황이 되면 부모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유심히 살핍니다. 부모님이 걱정하거나 우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 때문에 더 힘들거나 더 불안해질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들은 부모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신이 힘들거나 불안한 모습을 일부러 감추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좀 굳건하게 잘 버텨주시는 게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언제까지 버티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떨 때는 참기가 어려워서 눈물이 날 때도 있고 많이 우울해질 때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가능한 아이랑 같이 있지 않을 때 가족과 통화를 하면서 펑펑 울 수도 있고 친구들한테 하소연을 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도 지지가 필요하고 또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힘들 때 그거를 인식하고 좀 풀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암 치료는 좀 장기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요. 당장은 좀 잦은 외래 방문, 입퇴원 이런 것 때문에 가족들이 의도치 않게 분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이제 주 보호자 역할을 한다고 하면 엄마와 치료받는 아이가 한 팀처럼 되어버리고 아빠랑 다른 형제 자매들은 또 다른 팀이 돼서 자주 못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가족 관계도 좀 멀어질 수 있고 어떨 때는 다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자기가 더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상대방 생각을 안 해준다고 좀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고요. 또 경제 활동을 이제 가족 중에 어떤 사람들이 중단하게 되면 치료비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가족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겪다 보면 모두가 좀 소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가족 간에 평소보다도 소통을 좀 자주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하고 이런 자세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를 대할 때도 아이가 아프다고 생각하다 보니 너무 허용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는 물론 아프고 힘들지만 여전히 자기가 뭔가 관심을 받고 선물을 받고 예외적으로 뭔가 허용이 되는 거는 또 되게 행복한 일인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요구를 아이가 하기도 하고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아프다 보니까 좀 안 됐기도 하고 부모로서 죄책감, 무력감 이런 걸 느껴서 마음이 되게 약해집니다. 때를 쓰면 전에 같으면 안 들어줄 것도 그래 뭐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들어주게 되기도 하고요. 기억하셔야 될 거는 아프지만 여전히 훈육은 필요하고 지켜야 할 규칙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궁금해하시는 게 그럼 어디까지 제한을 하나요? 이제 이런 부분인데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를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좀 훈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다만 이제 신체적으로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것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예외가 좀 필요하고 또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가 암 진단을 받고 좀 치료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잊혀지는 게 이제 누구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건강한 형제 자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은 형제의 생활을 좀 잠시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이제 동생이 아파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다 했을 때 보통은 엄마 아빠 중에 한 명은 동생을 돌보느라 집에 잘 없습니다. 그리고 같이 있는 다른 부모들도 아픈 동생한테 신경 쓰느라 전처럼 봐주거나 놀아주기 어렵게 되고요. 자기는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데 학교도 안 다니고 공부도 안 하는 동생만 온갖 관심을 받게 될 수가 있어요. 또 동생이 아픈 거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거나 암이라는 단어 자체를 좀 무서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아픈 동생이랑 싸우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아프니까 너가 좀 이해해라 이런 말을 어른들한테 자주 듣게 되고 어떤 경우는 동생을 좀 보살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픈 가족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생활하는 게 정 같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아픈 동생을 돌보는 책임은 다른 형제자매에게는 전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또 아프지 않은 자녀와도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 번씩 좀 따로 시간을 보내고 잘 견뎌주고 있어서 고맙다는 말도 해주고 너도 여전히 좀 사랑하고 엄마 아빠한테 중요하다 이런 거를 알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동생이 어디가 아픈지 또 어떤 치료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또 암은 이제 전염되는 거는 아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나이에 맞게 해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아픈 자녀 하나만 신경 쓰기에도 정신 없겠지만 아프지 않은 형제도 잘 지낼 수 있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치료가 잘 마무리돼서 완치 판정을 받게 되면 사실 그 기쁨은 말로 다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의학적으로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생활이 아프기 전처럼 바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일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게 이제 재발에 대한 걱정인데 이런 것들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외래 검진 차원에서 오는 것이더라도 그거 자체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외래 올 무렵이 되면 그 자체로 불안감을 느끼고 외래 이후에는 또 되게 안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런 불안을 잘 관리해 나가는 게 중요할 텐데요. 부모님이 그렇게 불안해하면 아이들은 괜찮다가도 더 불안해질 수 있다. 이런 걸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변에서 아니면 외래를 오다 보면 아직 치료 중인 아이들을 보게 되기도 하는데 각 아이들마다 진단이 좀 다를 수 있고 또 진단이 같더라도 아이마다 상황이나 경과가 되게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고 걱정되는 부분은 의료진과 좀 같이 상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암을 치료해 나가는 과정이 어떤 면에서는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과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 일단 급하게 힘들고 안 좋은 것들이 좀 좋아져야 되고 이후로는 일상생활로 복귀가 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암 완치는 급한 불은 일단 끈 것인데 아이와 가족이 일상생활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 치료받던 순간들, 힘들었던 순간들이 기억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를 이해하면 조바심이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이미 힘드신데 더 많은 거를 좀 부탁하고 요구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무거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자녀의 암 진단과 치료를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슈퍼맨이 아니기 때문에 힘든 일을 오랫동안 겪다 보면 지치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부모님 마음을 좀 잘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고 한계에 도달해 있다라는 거를 인식하고 좀 인정하고 또 가능한 많은 도움들을 좀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힘든 거를 계속 좀 이야기하고 소통하다 보면 또 의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거를 하고 있지 않아도 지금 암을 진단받고 치료하는 자녀와 이 순간을 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심리학자가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좋은 엄마는 완벽한 엄마가 아니라 평범한 엄마라는 말인데 이제 완벽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몸고생, 마음고생하고 계신 부모님들께 힘내시라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